조선산업은 역사가 매우 오래된 산업입니다. 배는 인류가 이동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강이나 바다와 같은 물길을 이동하는 수단은 원시시대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강이 발달한 자연환경을 가진 한국 역시 고대부터 선박을 주요한 운송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조선 기술 역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주력전합 판옥선의 견고함과 거북선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선박은 군사 경제상의 필요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의 필수 도구였을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해역을 운항한 신라선의 우수성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 등은 바닷길을 이용해야 하는 까닭에 고유의 조선 기술을 축적했고, 이것은 신라 통일 후 신라선으로 융합되어 장보고의 무역선, 그리고 일본의 견당사 파견에 사용된 견당사선, 곡물 운반선 등 국제적인 선박으로 활용되어 고대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칭해서 한선이라고 부르는 한국 전통 선박들은 태생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조선에 필요한 목재, 이른바 선재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재로 평가되는 춘향목, 낙엽송 등은 제한된 지역에서만 생산되었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소나무는 고든 목재를 얻기 힘들고 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체의 외벽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재인 장대재를 명칭 그대로 얇고 길게 가공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현실에 맞게 한국의 선박은 상대적으로 두껍고 짧은 여러 장의 선재를 겹쳐서 선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견고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배가 무거워서 속도가 느린 단점을 가졌습니다. 과장된 것이지만 영화 명랑에서 판옥선이 일본 전함을 부딪혀 부수는 충파라는 전술을 사용하였다고 묘사된 점도 따지고 보면 판옥선의 견고함과 무게의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거운 이유로 속도가 나지 않는 전함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당시 국가의 골치 아픈 고민거리이자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선박은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대외교역, 군사, 그리고 세금으로 거둔 쌀을 운반하는 조운으로 대변되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전근대 시대 조선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접 관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조선용 목재가 생산되는 지역 역시 봉산이라고 하여 사사로운 벌채를 엄격히 금하고 국가가 관리하였습니다. 조선의 국가 관리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역대 왕조들은 조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들 기관을 통하여 국가가 필요한 선박을 직접 건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조선 관련 관청으로는 신라의 선부서, 고려의 도부서, 전함 병량 도감 등이 기록에 나오고, 또 고려시대 조운제가 확립되면서 전국 12조창에 일정한 조선이 건조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박 건조에 대해 얼마나 체계적으로 국가 관리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선과 관련한 국가 관리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부터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사수감, 사제감, 사수색, 수역전선색을 거쳐 15세기 후반에 전함사에 이르기까지 행정 개편에 따라 명칭은 여러 번 바뀌었지만 선박 건조를 관장하는 독립관청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들은 감독관청일 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를 직접 시행하는 조선소 역할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때는 조선소를 선소라고 불렀고, 조선기술자인 선장이 배치되어 관선을 건조하는 구조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전함사 중심의 관영조선 체제가 붕괴되었습니다.
관용조선은 삼남지방의 수역 및 통영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일부 민간조선업자에게 맡겨지기도 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감관이라고 불리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민간조선업자에게 선박건조를 요청하는 양상까지 보이게 되는데 민간조선업을 통해 자본 축적을 시도한 대표적인 세력이 경강상인이었습니다. 한국 정근대 조선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국가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고대 이래 축적된 높은 조선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18세기 이후에는 민간조선업도 생겨났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통적 조선업과 근대 조선산업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전통적 조선업과 근대적 조선산업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양자를 구분하는 최초의 기준이 선체의 크기나 선박의 재질이 아닌 동력을 달았는가의 여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즉, 엔진을 단 동력선인 기선의 건조 여부가 한 국가나 지역에서 근대 조선산업이 태동하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동력선의 출현이 기존 전통적 조선업의 무동력선, 즉 범선을 대체했는가에 있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은 이런 대체가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 조선업 역시 공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일찍이 서구로부터 근대적 조선산업을 받아들여 국가 차원에서 육성을 개시했던 일본의 경우도 오랜 기간 범선의 세계가 공존했습니다. 한국 역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전통적 조선업이 유지되었습니다. 전통적 조선업, 즉 무동력 목선의 건조가 기선으로 상징되는 근대적 조선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근대 조선산업은 초창기 전통적 조선업이 가진 시장의 일부만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원양해운, 원양어업, 군함 등의 분야입니다. 연안의 근거리 해운을 담당한 작은 운송선이나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짐을 싣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강선, 그리고 하다못해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나룻배 등 기존 전통적 조선업이 담당했던 넓은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일제 말 야키타마 엔진 등 범용적 석유 엔진이 보급되면서 목선에도 동력 장착이 이전보다 빨라지게 되었고 동력 목선을 생산하는 기업형 조선소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형 무동력 목선을 건조하는 전통적 조선업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통념에서 보면 연료를 사용하는 근대적 동력선이 나룻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채산성이 담보되는 수요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룻배가 사라진 것은 근대적 동력선에 의한 교체보다는 다리 건설이 보다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또 전통적 조선업을 대변하는 가장 큰 시장인 어선에서 목선 자체가 급속하게 사라진 것은 근대 조선산업에서 철강제로 건조하는 동력 강선에 의해서가 아니고 FRP선이라고 하는 강화 플라스틱 선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이 계기가 되었고 한국의 경우 그 시점은 1980년대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전통적 조선업이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거대한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회사 조직, 그리고 대규모 인력, 설계 도면으로 상징되는 매뉴얼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근대 조선산업과 달리 이른바 배목수, 배무이로 일컬어지는 선대공의 존재와 이들이 대를 이어 전승되는 가업으로서 조선업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몇 명의 배목수와 그들이 평생 지니고 다니는 연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조선이 가능했고 조선의 그들식 표현인 배짓기, 배모으기를 하는 장소가 곧 조선소였습니다. 다리가 건설되어 나룻배가 다니지 않을 때까지 굳이 동력을 장착한 큰 배를 만들어 멀리 나가지 않아도 고기가 잡힐 때까지 한강수훈에서 보듯이 소규모 생필품의 운송으로서 강의 역할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까지 배목수 자체가 조선소인 전통적 조선업은 끈질기게 생존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이 땅에 근대적 조선산업이 어떻게 이식되어 정착되고 이후 전개되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목하지만 20세기 조선의 세계에서도 전통적 조선업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